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은 후보는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으로 발효되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인 후보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방국들에게까지 경제 제재를 미국이 과도하게 하는 게 오히려 미국을 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들립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특검의 러시아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논란 속에서 하원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특별검사에게 직접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가 특별검사의 청문회 출석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특검에게 가장 많은 진술을 한 전 백악관 법률 자문을 포함해 자신의 주변 사람 모두 의회 소환장을 거부하게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외교 자문을 대상으로 비밀 수사를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비밀 접촉을 한 이유는 비밀 수사 대상자가 호주 외교관에게 트럼프 캠페인이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 클린턴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공작 중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종교계를 위한 정책은 이어집니다. 종교 조직이 낙태나 불임 수술 등을 막을 권리를 보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에 늘어난 일자리가 예상보다 많아 실업률이 49년 사이 최저까지 내려간 3.6%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는 베네수엘라 장군들이 미국과 손을 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서방 국가들은 정권이 국가를 파괴하기 전에 군대가 정권을 파괴해야 한다고 속삭이지만 아직 장군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냥 뭐 하나의 이벤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이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2사람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지금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리저리 밝히고 있는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사실 파악을 한 거죠. 여론 파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때리기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지금 개인이나 국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 대해서 다른 나라요. 경제 제재를 한 것이 7,667건. 당연히 사상 최고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나라들도 지금 한국도 이제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경제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꼭 경제 제재를 하는 대상이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나라들과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를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제재를 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아주 큰 역풍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해서 현재의 미국의 외교 정책까지를 앞부분에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찬성 27, 반대 10이니까 완전히 당파적이네요. 공화당이 10명이잖아요. 민주당이 27명이고 2020년 선거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대통령 후보는 예비선거 후보 투표용지를 말합니다. 그럼 캘리포니아주가 예비선거가 3월 달에 있죠. 3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요. 3월 3일이군요. 그러면 그 예비선거할 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보고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의회가 하라 해도 안 하고 또 트럼프의 국세청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키는 재정 부분에서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는 스티브 무누신도 지금 내놓지 않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보고를 공개할 리는 없겠죠. 그렇게 될 경우 예비선거에도 당연히 본선거에도 트럼프 후보의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이름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의 이름은.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물론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민주당 후보보다 표를 더 많이 가져서 위너 테이크스 올 그 룰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을 가져갈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을 어제 상원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으로 되면은 뭐 여러 영향이 있는데 공동 발의를 한 민주당의 마이크 맥과이어 의원은 대통령이 숨길 게 없으면 왜 세금 보고를 못 하느냐, 뭐 감사 중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니까 세금 보고 지금이라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의 의원은 그 브라이언 존스 같은 존스 같은 상원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에는 좋은 정책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위해서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7년에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지사가 달랐죠. 제리 브라운도 뭐 부자죠. 네. 제리 브라운도 본인의 세금 공개를 안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게빈 뉴섬의 경우는 내 책상에 오면은 내가 검토를 하고 나서 결국은 뭐 서명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겠다 했는데 지난번 제리 브라운보다는 서명할 가능성이 높고 주지사도 다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이걸 하는 게 더 좋은지 나쁜지. 그래서 지금 형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같은 비슷한 법안이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뉴저지 이렇게 좀 진보적인 주에서도 현재 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서 예비선거가 됐건 본선거가 됐건 없으면 그게 공화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민주당이야 뭐 어차피 민주당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또 이제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투표를 할 수도 있고 본선에서 그렇게 되는데 공화당 현 정치인이나 공화당으로 출마를 하는 후보들에게 아주 나쁜 거죠. 아무리 그래도 큰 그림, 큰 스타가 있어야지 나가서 사람들이 좀 보고 음악회만 하더라도 그런데 투표는 더군다나 의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하기 싫을 때 큰 스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이름에 있으면 그 트럼프에게 찍기 위해서라도 나가서 다른 투표를 같이 하게 되죠. 그런데 트럼프의 이름이 없어진다면 공화당의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직이나 미셸 스틸박 지금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영킴 이제 또 나온다고 하니까 후보라고 하죠. 지역구는 다르지만 두 사람 다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바뀌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이것을 가려내겠다 해서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정확한 이름은 어포러블 케어 액트죠. 불법이다 하는 것을 법원에서 가려라 했는데 공화당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척 그래즐리 같은 아이오와가 지역구인 상원이고 역시 재정위원회의 체어맨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죠. 뭐 대통령이 원하면 뭐 무슨 말이든지 다 할 수 있죠. 뭐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이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도 아는 겁니다. 어포러블 케어 액트의 인기도가 최근에 점점 올라가서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4월 달에 조사를 했더니 성인의 50%는 어포러블 케어 액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38%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좋아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너무 요금이 비싸다, 계속 오른다,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왜 뭐 여기에 들어야지 되느냐. 이건 이제 금방 없어지죠. 강제 조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줄일 수 있는 한 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건강보험을 들어봤어? 하면서 특히 아픈 사람들, 병력이 있는 사람들, 암 환자, 당뇨병 환자 이런 사람들 전에는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케어가 처음에 만들 때 그때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하고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그랬죠. 그래서 점점 날이 갈수록 인기가 있으니까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오바마 케어라기보다는 메디케어 for all
전 국민의 건강보험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해서 민주당이 지금 내걸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직접 공격은 안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 오바마 케어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백악관 내부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오늘도 경제적으로 좋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후반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조금 넘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본인이 지명을 해놓고는 62명을 그냥 또 지명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백악관 쪽에서 계속 그 내부적으로 본인들끼리는 대통령에게 말도 못하고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대통령은 이렇고 서로 다리 꼬고 앉아서 하고 하이 뭐 하면서 어깨 툭툭 치고 하고 어떤 대통령은 이렇고 스타일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충성하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다 충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폴리티코라던가 여러 매체가 분석하고 또 백악관 내부의 말을 듣는 것을 보면은 백악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암만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듣질 않기 때문에 인내심도 없고 본능에 굉장히 또 충동적이고 이런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친구 가족, 뭐, 또 가족의 친구, 친구의 친구, 아니면 텔레비전보다, 저 사람 말 잘하네? 나를 보호해 줄 것 같대? 그런 사람을 이제 어떠한 그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지명을 하기 때문에 62명이나, 어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연방준비제도 그 이사도 그 사람이 그만둔대 했는데 사실은 백악관에서 철회한 거죠. 자세히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스포츠에 있어서의 여성과 남성의 그 차이 같은 것에 대해서 여성이 굉장히 모욕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죠. 이제는 백악관에서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다른 그 행정부에서는 누구를 그 지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적어도 몇 주일이라던가 아니면 그 지명자를 발표하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꼼꼼하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이제는 그래봤자 트럼프 대통령이 맘대로 하고 듣지도 않고 그 컨설테이션 받지도 않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이런다 하는 그런 그 성향이요. 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행을 두는 거죠. 대행은 acting official은 상원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국방장관을 대행으로 두고 또 아주 중요한 장관 중에 지금 대행이 또 있고 백악관 비서실장도 대행이고 실제의 그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행이고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한대요. 더 이상 해봤자 되지도 않고 본인 쫙만 잃고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대통령 또 뭐 비서실장 그밖에 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일자리만 잃고 밥그릇만 뺏기고 뭐 미운 털만 박히고 일할 때도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대통령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내부의 분위기고요. 외부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의 부음 타임이다. 잡지 애틀란틱의 보도인데 말씀드린 대로 7,967건의 경제 제재를 개인으로는 뭐 멕시코의 그 드럭 킹핀이요. 그 후아킨 엘차포 구즈맨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뭐 재판장에 나오고 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사 다 사람이니까요. 놀랐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네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그리고 회사로 보면은 무슨 쿠바의 시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기프트샵이라든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 카쿤, 시가 뭐 이런 나라 아니면 전체적인 정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그 정부의 뭐 재무부라든가 이런 브랜치 같은 또 아예 그 이란의 공식적인 그 군대가 2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그 혁명 수비대를 또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등 이런 것을 미국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미국의 동맹국에도 하고 있잖아요. 이란에서 이제 더 이상 어제가 마감일이었었죠. 오늘이 5월 3일인데요. 오일 수입하지 말아라. 한국과 중국, 터키 뭐 이런 나라들 인도 다 미국의 동맹국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제재를 하겠어 하는 건데 사실은 뭐 꼭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제재하면은 1962년도에 쿠바에 대한 엠바고였었잖아요. 제재를 당하는 국가나 그 제재를 하기 위한 그 국가와 간접적으로 무슨 무역이나 경제 거래를 한다고 추가 2차적인 제재를 당하는 그런 국가들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돈이 이게 뭐 그 돈의 흐름이 윤활하지 않으니까 뭐 현대가 돈의 시대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을 칠 수 있다는 게 파이낸셜 시스템이 미국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로 다 결제가 되고 오일 같은 것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 결제도 할 수 없고 뭐 미국 은행과의 타기 뉴욕과 연관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거 해서 그거 딱 막혀버리면 한국이 경제가 올 스톱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해라 하면 손을 들어주고 베네수엘라 그거 니콜라스 마두로 물러내고 그 후안 과이도로 해 하면은 뭐 다 손들어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거 너무 심한데 해도 너무하네 하고 이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미국 뉴욕이 아닌 다른 거래처를 튼다면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위완화 거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달러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버린다면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도 아주 친하지만 유럽이 요즘 굉장히 짜증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나 이란과는 유럽 국가들은 지형적인 그 위치, 거리 때문에 오일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미국에서 바다 건너서 오일을 다 수입해 갈 수 없잖아요. 쉘 가스 같은 것. 예전에는 뭐 미국이 그런 것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나고 이거 어디까지 미국에 끌려다닐 수는 없겠네 하고 벌써 다 방안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쿠바 엠바고 이후에는 9.12 사태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2 사태 일어나자마자 바로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이다의 여러 가지 자산 그와 관련된 것을 확 동결해 버렸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너무나 비대칭 파워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무역 적자를 본다 이러네 저러네 얘기를 하지만 그 기축통화 달러나 이런 경제 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다 이리저리 미국은 굉장히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 비대칭 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공격으로 미국이 뭐 어떤 형태로든 해를 볼 수가 있다. 이란 자산 동결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때가 사실은 그 이란에 대한 그 자산 동결이 피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산 동결했었던 것을 풀어줬죠. 미국이 갖고 불법적으로 사실은 국제적인 사회에서 보면은 이란 돈을 수없이 많이 1979년도 호메이니가 딱 들어서자마자 미국에 무기 산다고 그 전에 돈을 줬는데 무기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거는 미국이 잘못한 거죠. 국제사회가 볼 때. 그래서 국제재판소에서 너희가 몇십 년을 그렇게 이란 돈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내라 하고 판결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럼 이렇게 하고 핵협상도 하고 하면서 딱 동결하고 있었던 돈을 돌려준 거죠. 그런 일들이요. 오바마 때에 한 6천 개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거의 7천 몇백 개로 거의 2천 개가 늘어났네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특히 오바마 때는 2015년도에 핵협상 하면서 풀어줬던 몇백 개 풀어줬는데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지금 한 이란에 대해서 700개 정도를 경제 제재를 해서 이란뿐만이 아니라 유럽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틀란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제재 중에서 가장 성공한 예를 들라고 하면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결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물론 미국에서도 김정은 그 북한이 핵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칠 수 있는 탄도까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북한으로서도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는 것은 좋지만 언제나 미국이 사실은 그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제재라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특히 다른 나라와의 어떤 도구,
툴처럼 사용을 해왔으니까요. 현재로서는 이란에 대한 이런 제재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나올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란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일단 가장 큰 그 수입원이 오일 팔아서 되는 건데 지금 베네수엘라도 이번 주부터 마찬가지고요. 그러는 건데 단기적으로나마 그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지금 행정부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항상 정권은 단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장기를 고려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잡지 애틀란틱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지리하기도 하고 그러나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뉴스와 또 반쪽으로 보면 이런데 한쪽을 놓고 다 보면 이게 영 내용이 달라지네 하는 뉴스 또 종교 관련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복잡하긴 하지만 진행돼 가고 있는 과정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가 연방 상원에 나와서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는 했어요. 법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고 또 하원에는 나오지 않고 해서 치킨 바다 빌바 이름 따서 겁쟁이야 하고 어제 보니까 하원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으면서요. 정말 아침부터 그러면서 또 치킨을 빌바의 자리 이름 명찰만 있고 사람은 나오지 않은 그 자리에 마이크 옆에 이렇게 치킨을 놓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의원은 서로 그냥 장난치고 노는 거죠. 아래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디 숨었나 하는 형태로.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원에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준다 해서 완전히 가리지 않은 그런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공개해라 했고 한편으로는 특별검사와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원이 연방 법무부를 통해서 의회가요. 하원 민주당이 우리 특별검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라고 뜻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특별검사가 법무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잘 협조를 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원에서 직접 특별검사 스태프들에게 접촉을 해서 아마 5월 15일이 좋다 하는데 날짜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지 않고요. 또 특별검사 자신이 청문회에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면 나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연방 법무장관이 본인과 와이프들도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또 법무장관 딸들 결혼식에 특별검사가 가기도 하고 휴가도 같이 보내고 하는 사이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22개월 동안 수사한 것에 대해서 연방 법무장관이 제대로 브리핑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혼돈시켰다라고 주장을 하는 편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편지에 대해서 연방 법무장관은 청문회에 나와서 그 좀 편지가 수상해. 스텝이 쓴 것 같아 하는데 스텝이 썼던 누가 썼던 본인이 특별검사가 지금까지 목소리 한번 내주지 않은 사람인데 본인이 다 사인까지 했던데 그 내용이 맞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내용의 편지를 연방 법무장관에게 보내라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요. 상식적으로 딱 보면은 특별검사 오피스 이렇게 하고 Dear 법무장관 하고는 Sincerely Yours 하고 로버트 멀러 본인 이름 타이핑돼 있고 거기에 이제 로버트 멀러가 사인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를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직접 나와서 청문회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특별검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별검사에게 30시간이나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했던 해서 보고서 그 안에서 제일 대통령이 싫어했었던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던 맥건이라는 자신의 변호팀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람도 백악관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의회에서 이 사람도 못 부르게 할 것이다. 소환장을 내도 가서 청문회에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 맥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나가게 할 거야. 대통령이 아예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얘기는 이제 이미 30시간이나 했으면 됐지. 그리고 이 한 사람 나가면 줄줄이로 다 나가야지. 안 돼.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이 맥건이 연방 의회에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대통령의 법률 자문이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변호사 간의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또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생기겠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지금 대통령이 팍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I just don't think he'd be a very good candidate. I mean, we'll see what happens. I hope, I wish him well. I'd like him to get it. I'd be happy. I'd be happy with Bernie. I personally think it's those two. 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그 두 사람이 민주당에서 유력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 난 누구와 해도 괜찮다. Problem. If Biden actually said that, that's a very dumb statement. 네,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워낙에 말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요. 그런데, 대통령 자체도 또 조 바이든에게 슬리피 조라든가 이런 별명을 붙이잖아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해가 될 겁니다. 라고 사위가 아무리 얘기해도 대통령이 그 말은 안 듣는다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전략은 의회의 소환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이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 민주당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법적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쪽만 들으면 왜곡이에요. 오래전부터 많이 나왔었던 문제들인데 이게 이제 특별검사의 보고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어제 뉴욕타임스가 오늘 신문으로 보시는 분은 오늘이고요. 오후에 좀 명확하게 기사를 썼는데 2016년도에 FBI가 언더커버 조사관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시에 외교 자문이었던 파파도폴로스에게 보냈다. 런던으로. 그래서 수사를 했다. 위장 수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FBI가.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많은 공화당 또 팍스, 브레이트바트, 뉴스맥스 이런 데서. 그런데 왜 그랬는가? 2016년도 9월 달에 한 여성이 이제 트럼프 캠페인의 어드바이저였었던 조지 파파도폴로스 이 사람 조사도 많이 받았고 유죄를 시인한 것도 있고요. 런던의 어떤 술집이요 펍에 가서 나는 무슨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조사하는 사람이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캠브리지 대학교의 리서치 어시스턴트인데 그 대학교 교수의 어시스턴트인 거예요. 그런데 왜 FBI가 런던까지 이 여성을 보내게 됐는가? 9월 달이면 선거 치러지기 이틀 전이잖아요. 로버트 멀러의 보고서에 따르면 파파도폴로스가 호주의 외교관에게 트럼프 캠페인이 러시아 가버먼트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러시아 가버먼트가 해주는 대로 해서 클린턴 후보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이제 러시아로부터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말을 호주 외교관에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호주 외교관이 또 미국의 정보국에 이 내용을 지금 트럼프 캠페인에서 이 조지 파파도폴로스가 나에게 런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또 전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사 당국이나 담당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지금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굉장히 비난들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찾는다던가 하는 아주 열매를 맺는 데에는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특별검사조차도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KGB가 어떤 기구인데 KGB의 치프를 한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떤 사람인데 함부로 잡히겠습니까? 이
특별검사가 22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고도 못 잡았는데 연방수사국이 뭐 비밀 위장 요원이 가서 뭘 잡아올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케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다시 활력소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게는. 그리고 봐라, 미국이 이렇게 FBI가 썩었어. 누구 이름 대면서 제임스 코미가 이것을 지시했을 거야. 그랬을지도 몰라. 트럼프 대통령 어제 당장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에서 4월 초에 연방 법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스파잉했다고 누군가가 그 트럼프 캠페인을 스파잉했다고 그 말을 왜 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스파잉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스파잉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당연히 불법으로 하는 게 스파잉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미국에서 스파잉 한다고 할 때는 적에게 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그런 건데 빌 바는 바로 이 케이스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스파잉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럼 호주 외교관이 미국에게 지금 당신네 나라의 후보가 이렇게 그 러시안과 이렇게 접촉을 해서 러시아에 사주도 받는다고 하고 정보도 받는다고 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에 바로 그 여성이 캠브리지의 그 프로페서인 그 스테판 그 할퍼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었고요.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 말씀을 드리죠. 러시아 미국은 호주 정부로부터는 이미 그 전에도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그 내부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어 하는 정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숨진 존 맥케인에게까지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존 맥케인도 역시 그 캐나다에서 회의할 때 그런 전달을 받고 미국에 와서 관계 당국에 딱 그 전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뉴스가 이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또 게다가 요즘에는 뭐 측면까지 샅샅이 들여봐야지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많아요. 저도 방송 끝나고도.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 하면서 역시 어제도 그런데 어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다종교 그 국가의 날, 그 멀티페이스 내셔널 데이 플레이어였거든요. 다종교 기도 전국 기도의 날, 다양한 종교 전국 기도의 날. 이어서 백악관에서 뭐 오랜만에 뭐 부통령도 한마디 하고 존재감 요즘 거의 없는 대통령 또 치켜 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다종교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찬 보수에게 좋은 그런 그 정책을 할 것이다 하고 로즈 가든에서 밝혀서 그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더군요. 새로운 보건복지부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헬스케어 어떤 기관에서 이런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신념 그것을 이제 양심적인 양심 보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낙태 못하게 하고 불임 수술 안 해주고 안락사 안 도와주고 이런 것을 그렇게 하도록 못하도록 낙태 낙태 말고 불임수술, 안락사, 이런 것을 그 종교단체에서 우린 종교 때문에 안 해 하고 안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니까 굉장히 그 보수그룹이 좋아했고요. 반면에 또 미국 뭐 인권연맹이라든가 LGBT라든가 여성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단체들에서는 이거 뭐냐 하고 또 당연히 또 고소하겠죠. 행정부가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바마 행정부 때도 사실은 행정부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었어요. 그때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과는 좀 다른 색깔인데 고용인의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고용주가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자신이 고용한 사람의 피임에 대해서 뭔가 그 건강보험에서 안 해준다던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었죠. 그게 이제 카톨릭 재단에 대해서도 카톨릭 재단이지만 카톨릭 그 재단에서 일하는 여성들 가운데서 뭐 카톨릭 신자여도 그렇고 신자가 아니어도 나는 피임을 뭐 하겠다 뭐 이러는데 그 카톨릭 재단에서는 그 피임에 대해서는 다 그건 네 돈 내고 사 먹어 약을. 약이 뭐 미국은 무슨 약이든지 다 비싸잖아요. 건강보험 없으면. 그렇게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거 법원에서 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바마 때와는 다른 낙태도 못하게 하고 불임 수술도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겠다 해서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들이 굉장히 박수를 많이 치고 한박 웃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경제는 건강하다. 수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노동부가 발표했는데 4월 달에 새로운 일자리가 26만 3천 개가 만들어져서요.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19만 개에서 한 21만 7천 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실업률도 3.8%에서 3.6%로 내려갔습니다. 49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0.2%가 올라서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27달러 77센트인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임금 상승률은 작았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일자리는 원래 19만 6천 개 만들어졌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항상 조절하잖아요. 리바이스 된 게 18만 9천 개고 2월 달에는 3만 3천 개에서 5만 6천 개로 오히려 늘어났고요.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경제는 건강하다. 하나 약한 부분은 제조업 부분이에요. 제조업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2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4천 개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은 뭐 공장 같은데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건 또 왜 그러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세계적으로 별로이고 서비스 섹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뭐 공장 짓고 굴뚝 산업 한다고 대통령이 해도 이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다 모든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서만 다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와 하고 그리고 물건이 비싼데 미국 물건을 누가 사겠어요. 뭐 환경 또 뭐 오버타임 이런 거 철저히 하게 해서 하니까 당연히 임금이 비싸고 임금이 비싸니까 물건값이 비싸서 그래서 중국 물건을 많이 쓰는 거죠. 미국에서. 요즘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넘어서 그런 데 꼭 많이 나오던데요. 아무튼 경제는 건강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연방준비제도는 2%로 잡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안 되네요. 그거 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또 하나 바뀌는 추세는 페이스북이 완전히 금지를 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름을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로라 루머라는 사람. 밀로 이아노폴러스. 이 사람은 전에 브레이트바트의 뭐 편집장도 했고 그리고 버클리에 가서 연설하려다가 아주 젊은 사람이죠. 동성애자. 연설하려다가 거부당했고 했었던 그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내셔널 이슬람 리더요. 루이스 페라칸도 너무 극단적이다 해서 페이스북에서 완전히 영원히 퇴출시켰거든요. 그런가 하면 백인 우월주의자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미국 정치인이었었던 폴 네런 씨도 역시 퇴출됐고 인포워 같은 경우는 알렉스 존스 씨는 워낙에 틀린 그런 음모론을 많이 내는데 페이스북은 지난해에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퇴출시켰고요. 또 뭐가 있나요? 이 말씀은 드려야지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익숙하지 않은 이름 하면서 로라 루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미네소타의 민주당인 초선 의원 일한 오마르 의원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스카프 두르고 자신의 종교를 계속
그 얘기하는 또 주이시에 대해서 너무 미국에서 기고 있다라는 발언을 자주 했었던 이 의원에 대한 발언을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금지가 됐습니다. 또 이제 이런 금지도 사실은 그 진보 쪽에서보다는 그 보수 쪽에서 극단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소셜 미디어가 아무래도 좀 진보 성향이 있고 하니까 퇴출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또 부당하다고 하는 얘기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결국은 뭐 베네수엘라는 장군들이 딱 그 미국 쪽으로 손을 들면서 니콜라스 마두로를 버리고 나와야지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과이도가 그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웬만한 거 다 우리가 사면해 줄게 죄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무 심각한 죄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반미 성향인 그런 그 분위기도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서방 세계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 돼, 쿠바로 족하지, 미국 아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베네수엘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고 차베스 시절에 정말로 그 진정성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려고 했다. 심지어 음악 교육까지 시켜서 구스타프 두다멜 같이 세계적인 지휘자도 만들어낸 게 그런 그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서 그 우고 차베스의 후계자인 그 마두로 옆에 있는 그런 장군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 장군들이 결국은 손들고 나올 때만이 이게 그 정권 교체가 되는 건데 미국으로서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트로이카 오브 티라니 그야말로 아주 폭군의 그 트로이카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베네수엘라가 과연 베네수엘라 군인들이 1958년도에 민간으로 이제 그 정권을 넘겼는데 그때 이후에 가장 그 결정적인 그 선택을 해야지 되는데 이 결정적인 선택을 할까? 하지 않을까? 국가의 운명이 장군들의 손에 달렸네요. 네, 스티브 비건 그 북한 대사가 7일과 8일에 도쿄에 먼저 가고 9일, 10일 한국에 간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것 보니까 북한에 관해서 뭔가를 하겠